안녕하세요. 오늘 이제 첫 번째 문제 푸셨는데, 그 앞에 뭐 잠깐, 뭐 기계적인 문제가 좀 있어갖고 시간을 좀 끄는 바람에 잠깐 뭐 시간 얘기했는데요. 그 답안 쓸 때, 1번이 만약에 40점인데 1시간 10분 정도 쓰면 이건 조금 과하게 쓴 거고, 50점인데 1시간 10분이면 괜찮거든요. 그러면 아마 두 문제 목차 잡는데 작은 문제들이니까 문제가 이렇게 아주 어렵지 않다고 전제하면 한 10분 정도 안에는 두 개의 목차 잡으실 수 있을 거고, 40분 정도 이렇게 시간 배분하면 20분, 20분이면 일단 기본적인 내용들은 충분히 쓸 수 있어요. 그다음에 뭐 두 문제 중에서 본인이 조금 더 준비가 많이 되고 하나는 좀 정리가 좀 적게 됐다. 그러면 뭐 25분, 15분 이렇게 나눠 쓰시면 뭐 기본적으로 이제 받을 수 있는 점수는 받을 테니까 1시간 10분 정도면 괜찮은데, 만약에 오늘 쓰셨는데 전체 이제 본인이 생각한 글의 한 70%나 80%밖에 못 썼다. 그러면 이제 아마 실제 시험에서는 끝까지 완성한다고 치면 1시간 반 정도 걸릴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좀 난감하겠죠. 왜냐하면 두 번째하고 세 번째에서 반도 점수를 못 받을 거라서. 그래서 뭐 시간 안배하는 게 일단은 제일 중요할 텐데, 관건은 여러분이 혹시 시간을 좀 많이 잡아먹었다. 그러면 이제 그걸 어디서 잡아먹었는지, 그러니까 뭐가 문제인지 이걸 분석하는 게 지금은 제일 필요할 것 같거든요. 우리가 회차가 아주 적진 않아요. 17번 정도 되기 때문에 17번 정도면 제 여지껏 경험상으로 봤을 때 답안이 보통 좀 빡시게 쓰면 2시간씩 세 문제 푸는 걸로 기준으로 하면 한 6회 정도쯤 되면 답안이 고쳐지거든요. 그 전에 잘 안 고쳐지더라고요. 습관이 무서워서 잘 안 고쳐지는데, 아마 우리가 매일 2시간씩 쓰면 체력이 좀 빨리 바닥이 나서 이론 정리나 이런 게 좀 어려울 것 같으니까 그렇게는 못 하겠고, 그래서 일단 뭐 한 문제씩 풀 거고, 수요일 날 두 문제 풀 거고, 그다음에 토요일 날 세 문제 풀 거거든요. 그래서 두 문제 푸는 날은 90분 정도 시간을 드릴 거니까 시간 안배를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체크해 보시고, 그다음에 세 문제 푸는 날이 아마 2번에서 3번 정도 될 건데, 그 세 문제 풀 때는 2시간 동안 어디까지 쓸 수 있는지, 3번에 어디까지 쓸 수 있는지 체크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굳이 문제 개수를 늘려가지고 이렇게 2시간에 세 문제 풀어보는 거는, 다른 과목은 잘 모르겠는데, 뭐 경제학 같은 경우는 시간 모자라서 못 풀었다는 얘기는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고, 그다음에 저도 예전에 경제학 답안 써보니까 1시간 정도 안에는 어쨌든 내가 모르지만 않는다면 1시간 안에 대부분 쓸 수 있으니까 그것도 문제 없고, 국제법도 논점이 정해지면 그것도 2시간 동안 쓰는데 아주 뭐 시간이 엄청 모자라거나 뭐 그러지는 않았던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국제정치는 좀 달라요. 할 말이 많고, 그다음에 법학처럼 중간중간에 막 띄어가지고 전체 이제 그 분량을 채우지 않고 소목차를 보통 이제 아라비아 숫자 정도에서 정하고 이제 쭉쭉 글을 풀어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다 사례 집어넣고 입증하고 뭐 이러려면 좀 시간이 많이 걸리고 글 분량도 좀 많은 편이라서 2시간 동안 어느 정도 쓸 수 있는지 좀 체크를 여러 차례 해보고 가는 게 좋은데, 아마 요 수업 끝나고 사순환이 한 회 정도밖에 시간이 없을 거거든요. 근데 그 한 회 가지고 2시간 이렇게 여러분이 어느 정도 쓰는지 통제해보고 뭐 관리하고 하는 게 이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서, 그래서 일주일에 이제 한 번씩은 세 문제를 풀 건데, 푸시는 동안에 꼭 1번 문제 풀었을 때 몇 분 걸렸는지, 그다음에 2번 문제 풀었을 때 몇 분 걸렸는지, 3번 문제 풀었을 때 몇 분 걸렸고 어디까지 썼는지 체크하시고, 그다음에 혹시 전략이 지금 제가 볼 때 둘 중에 하나일 텐데, 1번, 2번, 3번 다 만약에 세 문제 푼다고 치면 1번, 2번, 3번 다 목차 정하고 푸실 수도 있고, 한 문제씩 목차 정하고 이제 푸실 수도 있을 거거든요. 근데 뭐 저의 개인적인 제가 했던 전략으로는 그냥 세 문제를 목차 잡고 푸는 게 저한테는 좀 개인적으로 좋았는데, 혹시 안 해보셨으면 한번 연습해 보시기를 강력히 권하고요. 왜냐하면 대략 목차가 정해져야 시간 조절이 가능해져요. 그래서 너무 한쪽에다가 시간 많이 쓰면 뒤에서 망가지니까, 그런 거 시간 조절하려면
대략 여러분 머릿속에 2번 문제는 어느 정도 쓸 것 같고 3번 문제 어느 정도 쓸 것 같은지 계산이 서야 돼요. 그 다음에 딱 봐서 여러분이 준비가 많이 안 된 문제라 아무리 여러분이 열심히 써도 갖고 있는 정보가 50점 넘기 어렵다. 50% 넘기 어렵다. 뭐 예를 들면 그냥 선방하면 딱 좋겠다 싶은 그런 문제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문제가 2번에 있는지 3번에 있는지 1번인지 이런 게 정해져야 전체적으로 이제 시간 안배해서 좀 잘 쓸 때다가 투자를 좀 많이 해야 되니까 그런 차원에서는 아마 뭐 세 문제 다 목차 정하고 하시는 게 일단 좋을 것 같은데 혹시 그렇게 하시면 그 세 문제 목차 정했을 때 몇 분 걸렸는지도 체크하시고 그 시간을 좀 많이 줄이셔야 글 쓰는 시간을 많이 확보하니까 뭐 그런 연습을 좀 해보시기를 권하고 수요일 날은 매주 수요일은 두 문제를 풀 건데 두 문제 풀 때도 마찬가지로 목차 정하는데 어느 정도 시간 걸렸는지랑 그다음에 1번 문제 다 끝까지 끝냈을 때 시간 어느 정도 걸렸는지 좀 체크하도록 하시고요. 그래서 시간 안배하는데 좀 시간을 좀 많이 투자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제가 한 그 답안지 관련해서 한 6가지 정도 얘기할 건데 그 6가지 얘기하는 것 중에 여러분이 혹시 지금 제일 안 되는데 시간을 제일 많이 잡아먹는데 이게 어딘지를 확인하셨다가 그 부분을 좀 수정해 가시기를 일단은 강력히 권해드려요. 그래서 오늘 문제 가지고 얘기를 좀 이제 해볼 건데 6개는 일단 맨 첫 번째로 이제 문제 보시면 지문하고 설문, 제시문 뭐 이런 것들을 좀 꼼꼼하게 읽어야 되니까 지문, 설문, 필요하면 제시문. 이거 이제 정확하게 확인하는 거고 이거 확인할 때 그 웬만하면 출제자가 자기 성향을 막 드러내지는 않잖아요. 여러분한테 나 현실주의자야, 뭐 아니면 나 자유주의자인데 아니면 나 구성주의자야. 뭐 이렇게 대놓고 물어보진 않거든요. 근데 힌트는 주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일단 기본적으로 구성주의 문제 나오면 대부분은 구성주의적 이론에 관심이 있으니까 낸 거라서 뭐 이런 약간의 힌트들이 있으니까 그런 거 이제 확인하는 게 첫 번째 해야 될 일이고 두 번째는 이제 목차를 구성해야겠죠. 뭐 너무 뻔한 얘기고 당연한 얘기인데 저런 걸 뭘 칠판에까지 써가면서 뭔가 새로운 정보처럼 얘기할까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그 여러분이 이제 제가 오늘 푼 문제에서는 두 가지가 여러분 점수를 제일 많이 좌우했을 건데 안에 세부적인 얘기 말고 그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한데 그건 천상 설계도 짤 때 여러분이 어떻게 이걸 정하고 글을 쓸 건지 해서 이제 결정이 될 거예요. 그 두 가지가 첫 번째는 앞에 설문이 총 3개, 그러니까 설문이 3개인데 1번 설문, 2번 설문 이렇게 있고 3번 설문이 있는데 1번하고 2번은 연결이 돼 있잖아요. 이론, 대입 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론 잘 정리한 다음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한 거에 사실관계를 내가 얼마나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는지 보여달라는 거니까 뭐 여기는 목차가 어그러지고 이럴 일은 별로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은데 3번은 약간 뜬금없잖아요. 지금 폴란드 침공한다는 얘기가 있는 건 아닌데 폴란드하고 대비해가지고 왜 폴란드는 침공 잘 안 할 것 같고 우크라이나는 쉽게 침공했을까 이렇게 비교해달라고 했으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1번, 2번은 설문 2개는 연결이 잘 돼 있는데 세 번째 설문은 연결이 깨끗하게 돼 있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천상 여러분이 그 두 번째 설문에서 세 번째 설문으로 연결되는 걸 여러분이 좀 해줘야 되거든.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이 일단 현실적으로 이제 오늘 그 문제 푼 거에서 제일 점수 차이가 많이 날 거예요. 지금 이제 답안지 쓰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답안에 쓴 내용들이 아직 기억에 있을 테니까 그걸 이제 잘 끌어다가 한번 여기다 이제 맞춰보면 물어보기를 개인 국가 체계, 왈츠 분석 수준 갖고 이제 설명해 달라고 했잖아요. 근데 잘 따져보시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할 때도 개인 수준, 국가 수준, 체계 수준이 어느 정도 설명할 건데 그 변수들이 러시아가 폴란드를 상대로 할 때 바뀔 변수가 없어요. 폴란드를 상대로 하는데 푸틴이 갑자기 착해질 리가 없고
러시아가 민주주의로 바뀔 리가 없고 국제 체계에서 갑자기 힘의 변동이 일어날 리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유사점하고 차이점 갖고 설명해 달라고 했는데 여러분이 생각할 때 유사점은 가장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는 유사점은 개인 수준, 국가 수준, 체계 수준이 러시아 설명할 때 요인이나 폴란드 설명할 때 요인이나 큰 차이가 없으니까 이게 유사점이죠, 기본적으로. 맞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유사점으로 만들어서 그게 로마자 4번이 될 텐데 개인, 국가, 체계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는 큰 차이가 없다 뭐 이렇게 이제 설명하고 차이점을 들어서 뭐 제일 큰 차이는 이것 때문에 맨 마지막 문제 만든 건데 동맹이 있고 없고잖아요. 그러니까 폴란드가 동맹이 있으니까 도발당할 가능성이 낮고 우크라이나는 동맹이 없으니까 도발당할 가능성이 높아요. 최근에 러시아 관련해서 아마 뉴스 쭉 보셨으면 두 나라가 지금 우크라이나 말고 두 나라가 지금 위협을 받고 있거든요. 하나가 그루지아, 조지아고 두 번째가 몰도바예요. 근데 둘 다 똑같아요. 지정학적으로 중요한데 동맹은 없어요. 힘도 약하고. 그러니까 이제 동맹이 없는 국가들만 지금 러시아가 위협하고 있는 거거든요. 나토에 들어있으면 나토랑 싸워야 되는데 러시아가 바보가 아닌 이상 나토랑 싸울 일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일 관건은 여기 차이점에 이제 동맹이고 뭐 거기에 이제 약간 지역적으로 동맹이 있다 보니까 확장 억지 안에 들어있어서 핵으로 이제 안전을 보장받고 다른 나라들은 동맹이 없으니까 핵으로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차이점을 설명할 수 있는데 이렇게 쓰면 약간 찜찜할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같은 걸로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해서 좀 찜찜할 거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방법으로 써서 틀렸다는 아닌데 보니까 이런 전략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 세 가지는 어차피 큰 변화가 없어요. 같은 시기에 벌어진 전쟁이라면 개인, 국가, 체계 여기에 이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 별로 없을 거고 그러니까 이제 얘네 세 개를 요 위에다 올려가지고 세 가지는 이제 공이 우크라이나 사태나 그 다음에 이제 폴란드나 공이 적용되니까 이 세 가지가 같다고 전제하고 그리고 나서 유사점 그리고 나서 차이점 이렇게 이제 구분할 수도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 폴란드나 우크라이나나 유사한 점은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러시아한테 되게 중요한 나라들이고 옛날로 치면 이제 완충지대들 아니에요, 전부 다. 그래서 지정학적 위치가 중요하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국력이 약해요. 그래서 국력이 약하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폴란드도 만만하고 우크라이나도 만만하고 그다음에 지정학적으로 중요하니까 차지하고 싶을 거고 뭐 그래서 이제 둘 다 도발할 수 있는 여지는 높은데 동맹이라는 것 때문에 도발하기가 어려운 폴란드하고 동맹이 없어서 도발당한 우크라이나 이렇게 이제 구분하면 되겠죠. 그래서 뭐 요걸로도 좀 차이가 나겠지만 혹시 이제 이거 쓰시면서 유사점하고 차이점을 가지고 설명하라고 해서 유사점 한 반, 차이점 반 이렇게 이제 만들고 나면 일단 설명하라는 건 다 설명했는데 좀 찜찜할 거예요. 그것도 왜냐하면 유사점하고 차이점을 가지고 이게 만약에 이제 비슷하다, 뭐 유사점도 비슷하다, 차이점도 비슷하다. 뭐 예를 들면 유사점 중요하고 차이점 중요하고 뭐 이렇게 설명하고 나면 근데 우리가 비교해서 얻은 게 뭘까? 유사점, 차이점을 기계적으로 구분한 걸 얻겠다고 이렇게 문제를 풀지는 않았을 테니까 그럼 이제 유사점하고 차이점 중에 뭐가 좀 더 중요한지는 설명해 줘야 되거든. 그럴 거 아니에요? 유사점이 중요해서 여러분한테 질문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맨 앞에 설문에 보니까 폴란드의 침공 가능성이 낮다고 아예 전제하고 문제를 풀라고 했으니까 폴란드가 침공 안 당한다는 건 우크라이나랑 좀 다르다는 거니까 다른 거에 초점을 좀 맞춰줘야겠죠. 그래서 얘기가 조금 길어졌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이 문제의 제일 핵심은 결국 동맹이 있고 없고 때문에 전쟁 여부가 결정됐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뭐 러시아의 푸틴이 중요하고 러시아가 비민주주의 국가고 그 다음에 미어샤이머 용어를 좀 빌리면 불균형 다극이고 뭐 이런 조건들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하게 만들었지만 만약에 나토의 회원국가였으면 안 했을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 문제에서 제일 첫 번째로 차이가 날 거는 그래서 저 비교를 어떻게 살려서 이 문제 전체의 맥락을 만들어 줄 건지 여기에 이제 좀 점수 차이가 좀 날 거예요. 그거는 근데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 이거를 이제 동맹이 되게 중요해서 동맹이 전쟁 결정에 제일 중요했던 것 같다라고 설명해 달라는 건데 이걸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 뭐 채점자가 꼼꼼하게 여러분이 쓴 글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봐서 잘 찾아가지고 아 여기 동맹이 중요하다고 얘기했으니까 이걸 보면 알겠네. 뭐 이렇게 할 것 같지는 않고 그렇잖아요? 채점자가 꼼꼼하게 다 읽는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점수 주고 끝낼 수도 있으니까 뭐 그렇게 보면 선상 여러분이 어디서 이제 문제 제기를 좀 정확하게 해줘야 되고 내가 이 문제의 출제 취지를 안다. 뭐 이런 걸 보여줘야 되냐면 서론에서 보여주고 결론에서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동맹이 왜 중요한지 전쟁 결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뭐 이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잖아요. 뭐 여기에 제가 권할 만한 건 아닌데 잘 따져보면 한국하고 폴란드하고 되게 유사하거든요. 외부에 침략이 많고 그 다음에 지정학적으로 중간지대에 껴있어 갖고 주변 국가로부터 이제 공격받은 횟수도 많고 우리보다 폴란드는 국가가 한 200년 정도 더 없었던 역사가 있으니까 우리보다 더 처절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폴란드나 그 다음에 1953년 이후에 한국이나 제일 큰 차이는 상대적으로 이제 다른 나라의 도발을 좀 적게 받고 있는데 이유는 동맹이 있어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걸 약간 비교해 주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에요. 외교사에서. 근데 뭐 걔는 일단 논외로 일단 하고 첫 번째 이제 점수 차이를 낼 게 목차에서 비교하라고 했는데 어디에 포인트를 두고 목차를 만들어서 전체적으로 여러분 논리를 설정할 건지 뭐 이게 이제 첫 번째로 점수 차이를 낼 거고 두 번째는 혹시 이번 시간에 실수하셨으면 다음번에 꼭 이런 방식으로 이제 목차 안 만들고 이론 안 썼으면 좋겠는데 로마자 2번이 이제 왈츠의 분석 수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론들이잖아요. 그래서 뭐 이제 개인 목차를 서브 목차로 하든 아니면 2번, 3번, 4번으로 가든 어찌됐든 간에 여러분이 이제 이론들을 설정하겠죠? 개인 수준으로 설명할 만한 거 하나, 국가 수준에서 설명하기 좋은 거, 체계 수준에서 설명하기 좋은 거, 이렇게 이제 정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A, B, C 이렇게 이제 이론이 정해졌다고 치면 러시아에 대입할 때 그대로 빠짐없이 분석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단순한데 그러니까 제일 흔히 범하는 오류가 이론은 이론대로 썼는데 정작 여기 가갖고는 뭘 해야 될지 잘 모르겠으니까 자꾸 딴 얘기하고 아니면 본인이 알고 있는 그냥 사실관계만 얘기해서 설명을 안 하고 묘사해버리고 그래서 이런 일이 있었다, 이런 일이 있었다, 이런 일이 있었다 뭐 이렇게 해서 그냥 사실만 막 나열해서 도대체 이론 분석을 언제 하는데 어디에 이론 개념 있는데 이렇게 이제 묻게 만드니까 이런 실수만 안 하시면 되겠지 이론할 때. 그러니까 이론에 있는 개념들이 정확하게 딱딱딱딱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여기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냥 미리 좀 땡겨서 얘기하면 만약에 이제 개인 수준을 갖고 설명한다고 쳐요. 근데 보니까 제가 예시답안에는 지금 합리적 선택으로 설명하는 방법도 하나 넣어드렸고 그 다음에 퍼셉션으로 설명하거나 아니면 에바라가 설명하는 방법으로 이제 넣어드렸는데 이렇게 다 쓸 수가 없잖아요. 현실에서는. 천상 대표 이론 하나 쓸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하나를 정한다고 쳐요. 5점밖에 안 되기 때문에 5점이면 아마 여러분이 문단으로 만들었을 때 글을 조금 길게 쓰는 분들은 문단 2개 정도 나올 거고 글을 좀 짧게 해서 한 3줄이나 4줄 안에 한 문단씩 만들 수 있는 분들은 5점이면 한 3문단 정도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글 쓸 수 있는 5점에 쓸 수 있는 맥시멈이 3개 정도 될 거거든요. 문단 3개. 그럼 정보 3개. 그러니까 이제 뭐 그렇게 해가지고 혹시 뭐 개인 수준에서 예를 들어서 2개를 다 쓴다.
문단이 3개 있으니까 개인적 수준에서 뭐라고 어쩌고저쩌고 이제 한 문단 만들고, 두 번째 문단에 합리적 설명에는 기대효용 이론이 대표니까 기대효용 모델을 설명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저비스 같은 사람 가지고 퍼셉션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저비스는 여러분이 여기 설명할 때 변수가 별로 안 좋아요. 퍼셉션을 작동시키는 변수가 여러분이 배운 게 오펜스 디펜스 밸런스하고 오펜스 디펜스 디퍼런시에이션 정도 있을 거라서 이거 가지고 설명하기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빨리 스위치해서 뭘로 가는 게 좋으냐면, 이게 지금 전쟁 설명한 거니까 전쟁은 에바라가 훨씬 설명을 잘해요. 방어적 현실주의에서. 그리고 에바라는 변수를 쓰려면 암기해야 되는데, 그 에바라가 썼던 변수들 있잖아요. 옵티미즘이 잘못되어 있거나 폴스 옵티미즘, 점핑 더건, 선제 공격의 이제 옵션이 높다든가, 그 다음에 파워 시프트가 일어난다든가, 그 다음에 큐뮬레이티브 리소스라고 해서 이제 자원 축적이 어떻게 되는가 해서 이제 4가지 변수를 쓴단 말이에요. 어쨌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익스펙테이션 유틸리티로 쓰거나 아니면 에바라로 쓴다고 치고, 그래서 여러분이 좀 자신 있게 2개를 이제 다 같이 설명했어요. 하나는 합리적으로도 전쟁이 결정되고, 또 하나는 합리적인 것보다는 심리에 의해서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다. 근데 에바라가 이거 잘 설명한다. 이렇게 이제 정했어요. 그러면 우리의 이제 기대는, 채점자 기대는, 그래? 2가지를 가지고 설명했으면 틀림없이 모순이 생길 텐데 이걸 둘 다 입증한 다음에 그 모순도 처리할 수 있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겠죠. 왜냐하면 한쪽은 합리적이다, 한쪽은 비합리적이다 이렇게 설명했으니 푸틴이 합리적이었다, 비합리적이었다 왔다 갔다 할 리는 없을 거고, 하여간 푸틴을 결정하게 만들었을 때 더 중요한 게 있을 테니까 그게 뭔지도 설명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채점자는 딱 여러분이 문단 3개는 만들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는 expectation utility에 따르면 푸틴은 우크라이나 침공했을 때 이길 확률하고 질 확률을 어떻게 따졌을까나, 그 다음에 에바라를 가지고 설명한다 그러면 에바라의 어떤 변수에 대입해서 푸틴을 가지고 설명했을지 하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래서 얘네 둘이 싸우면 그 중에 여러분은 어떤 걸 선택해서 지금 푸틴을 그래도 설득력 있다고 주장할 건지, 뭐 아니면 2개가 다 부분적으로 작동했다고 설명할 건지, 뭐 여기에 대한 이제 여러분 평가가 있어야겠죠. 이게 딱 출제자가 기대하는 이론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이론의 개념을 끌어다가 그 개념하고 현상을 매칭시켜주는 게 이론에서 출제자 채점할 때 이제 점수를 주는 기준이니까, 뭐 중간에 뭐 이론들 해가지고 뭐 모겐소를 쓰든 누구를 쓰든 하여간 뭐 배경이 어떻고 이론의 배경이 어떻고, 그 다음에 이론의 내용은 어떻고 이론의 함의가 어떻고 이론은 어떻게 비판받는지 뭐 이런 거는 다 냉정하게 말하면 쓸데없고, 제일 중요한 건 그래서 여기서 이 이론에서 제일 핵심적 변수가 뭐고 그래서 난 뭘로 분석할 건지 이거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평화론도 똑같아요. 민주평화론에서 잘 따져보세요. 여러분이 러시아 규범 입증하기 엄청 어려워요. 그렇잖아요. 러시아 잘 모르시잖아요. 규범 입증하기 어렵잖아요. 그냥 러시아 사람들 나쁘다 이거 말고 우리가 할 얘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천상 그나마 제일 설명하기 좋은 게 러시아가 비민주주의라서 민주적 제도가 없다, 책임 추궁 안 당한다, 견제와 균형 없다, 투명하지 않다, 뭐 이런 걸로 설명하는 게 그나마 입증하기 제일 좋은 거니까, 만약에 공간이 여기 국가를 가지고 설명할 공간이 많지 않잖아요. 아까 얘기했지만 5점밖에 안 돼요. 반 페이지예요. 반 페이지면 16줄이거든요. 32줄에서 16줄인데 여러분이 한 7줄, 8줄씩 쓰고 한 문장 띄고 제목 붙이고 뭐 한 문장 띄고 제목 붙이면 딱 2문단밖에 안 나오니까, 뭐 그렇게 이제 감안하면 뭐 여러분이 2가지를 다 쓴다. 하나는 한 문단에 제도 쓰고 한 문단에 규범 쓰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규범은 좀 부담스러워서 규범엔 이런 게 있는데 주로 제도를 가지고 설명하겠다 하고 이제 제도를 문단을 띄어가면서 이제 설명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만약에 변수를 3개를 뽑았어요. separation of power, 그 다음에 accountability, 그 다음에 이제 투명성 뭐 이렇게 뽑았어요. 그러면 그걸 여기다 그대로 집어넣어서 이제 변수들이 조목조목이 어떻게 입증되는지를 설명해야지. 됐죠? 그래서 이게 여러분 아마 답안에 제일 큰 점수 차이를 낼 거예요. 일단 어디서 한번 걸러질 거냐면 1번 배리어가 얘예요. 이론하고 현상 대입하는 게 맞냐 틀리느냐. 점수도 40점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앞에 이론을 설명했는데 현상 대입은 전혀 다른 걸로 한다. 그러면
딱 이론에서 받을 수 있는 점수 한 60% 정도 받을 거거든요. 현상 대입은 이제 그만큼 점수를 못 받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일단 1번 배리어고 그걸 통과하면 그러니까 이론하고 현상 대입은 잘 됐다. 근데 전체적으로 마무리가 잘 돼 있는지를 좀 봐야겠죠. 그게 아까 얘기했던 설문 3번을 물어본 취지를 어떻게 갖다가 논리적으로 이제 갖다 붙일 건지 이게 이제 두 번째 배리어. 그렇죠. 그 두 배리어 넘으면 아마 이 문제에서는 한 70% 이상은 받을 거예요. 그러면 50점이니까 35점에서 좀 많이 받으면 40점까지도 받을 수 있어요.